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미란입니다. 저는 오늘 감가평가 데이터의 다별량 분석 기법 활용 및 시각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별량 분석 기법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다별량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주성분 분석이라고 불리는 PCA, 군집 분석, 히트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다별량 분석과 일별량 분석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일별량 분석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변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변수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거나 혹은 평균이나 중앙값과 같은 센트럴 텐던시 혹은 데이터의 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산이나 표준 편차 등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박스 플롯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 안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평균값에 대한 중앙값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편차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다별량 분석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일 변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혹은 더 많은 숫자의 변수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상호작용이나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감가평가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 보았는데 일별량 분석을 대표하는 예를 살펴보면 이런 테이블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량적 묘사 분석을 하고 나면 시료 데이터와 특성 데이터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평균값과 분산 분석을 평가한 결과는 아래의 표처럼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표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점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만 변수들 사이의 관계 혹은 시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 다별량 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PCA 그림을 제공한 예시인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료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 변수와 시료 간의 상관관계를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어서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특히나 시각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별량 분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들을 활용한 활용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성분 분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차원을 저차원으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를 시키고 그것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고요.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해당하는 그림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 주성분 분석이 하는 역할은 주성분을 추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을 추출해내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분산이 최대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부분, 데이터의 해석이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을 주성분 1이라고 명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커다랗게 나타나는 분산을 주성분 2, 그 다음은 3, 4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주성분 1과 2를 기준으로 평면화로 사진처럼 딱 찍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1이 가로가 긴 형태, 분산이 큰 형태가 되겠고 주성분 2는 1보다는 분산이 작지만 그 주성분 중에서는 두 번째로 분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의 기본 개념들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Principal Component, 주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데이터의 새로운 변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때 만들어진 주성분들은 다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돌아가 보면 우리 이 선형 조합에서 가장 큰 분산을 차지하는 것이 PC1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분산이 PC2, 3, 4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CA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차원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3차원이나 4차원이나 볼 수 없는 5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 형태로 줄이고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나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느냐?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CA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를 보는 것인데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PCA의 맵에서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높고 180도에 위치하는 특성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PC는 분산이 최대화되는 부분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스콘을 제작을 했고 스콘에 대한 피지컬 케미컬 캐릭터리스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콘은 감미료가 다른 감미료들이 들어가고 첨가되는 비율도 조금 달랐고 잔탄검이 들어간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콘을 피지컬 케미컬 캐릭터리스틱을 측정하였고 설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시료가 어떤 것인지 도출을 해내고자 했습니다. 19개의 시료가 사용이 되었는데 감미료 종류는 세 종류가 있었고요. 알룰로즈, 스테비아, 수크랄로즈 세 종류가 있었고 대체되는 비율도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30%, 70%, 100% 대출 저희가 대체를 했고 그리고 대체되면서 스콘의 구조 유지에 문제가 생겨서 구조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잔탄검을 첨가한 것 그리고 첨가하지 않은 것 두 가지 버전으로 스콘을 제작을 했고 총 18개의 스콘이 제작이 되었고 거기에 컨트롤 시료, 설탕으로 제조한 스콘을 넣어서 총 19개의 시료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한 항목은 컬러랑 모이스트 컨텐트, 스페시픽 볼륨, 텍스처 프로파일 애널리시스 데이터였고요. 분석한 방법은 PCA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PCA에 이러한 각각의 팩터들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Supplementary Variable이라고 하는 보충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팩터를 모두 다 보충 변수로 제공을 했습니다. 결과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결과는 variable과 individual, 샘플에 해당하는 맵을 각각 볼 수 있고 주성분의 설명력을 살펴봤을 때 주성분 1은 63.3%의 전체 설명률을 가지고 있었고 주성분 2는 17.4%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약 80%의 설명력을 주성분 1과 2로 해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80%의 분산이 주성분 1과 2로 설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성분 분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었던 상관관계 분석을 위주로 데이터를 해석해 보면 주성분 1이라고 하는 것의 양의 방향에 있는 특성들은 TP 특성 중에서 추이니스나 코이스르니스나 스프링기니스가 강하게 나타난 특성들이었고 이 특성들은 추이니스가 강할수록 코이스르니스도 강하게 평가가 되고 측정이 되고 스프링기니스도 강하게 측정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A랑 B 값도 이와 약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런 값들이 강한 특성들은 하드니스나 라이트니스에서는 약한 값을 보이면서 이 변수들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주성분 2를 설명하는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수분 함량, 모이스트 컨텐트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2의 양의 방향에는 수분 함량이 위치했고 주성분 2의 음의 방향에는 스페시픽 볼륨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료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주성분 1의 양의 방향에서는 알룰로즈가 주로 포함된 시료들이 위치를 했고 주성분 1의 음의 방향은 스테비아나 스크랄로즈 그리고 주성분 2의 양의 방향에는 어, 검이 포함된 시료들이 주로 위치를 했고 주성분 2의 음의 방향에는 검이 포함되지 않은 시료들이 주로 위치를 한 거를 대략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룰로즈가 들어가면서 100% 대체되면서 검이 들어간 시료는 추이니스나 코이스메니스나 A값들 B, 스프링기니스가 다 강하게 평가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하나씩 개별적인 데이터로 해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플리멘터리 베리어블을 넣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컨피던스 립시스를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눴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감미료의 종류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감미료는 세 가지 종류였고 알룰로즈, 스테비아, 스크랄로즈 세 가지 종류의 감미료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알룰로즈 시료 같은 경우는 다른 특성에 비해서 실레타원이 떨어져 있으면서 유의미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 반면에 스테비아나 스크랄로즈의 경우에는 실레타원이 겹쳐 있으면서 실레타원이 겹쳐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성이 유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 특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니스나 라이트니스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룰로즈의 경우에는 멜리아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A나 B 값이 높게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했고요. 두 번째, 들어가는 레이쇼, 대체 비율이 어떻느냐에 따른 결과를 봤더니 30% 들어가던 70% 들어가던 100%가 들어가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실내타원을 그렸을 때도 30%가 검은색, 70%가 빨간색, 100%가 초록색이었는데 이들의 특성 실내타원이 모두 겹친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대체 비율에 따라서는 특성 값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비율은 아까 저희가 측정한 파라미터들이 구별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했고 검에 대한 첨가 여부에 따라서도 확인을 했는데 검이 첨가된 것들은 주성분 2의 양의 방향에 주로 위치한 시료들이었고 검이 첨가되지 않은 것들은 주성분 2의 음의 방향에 주로 위치한 시료들이었는데 각각의 시료에 대한 특성을 다시 한번 보면 검이 첨가된 것은 모이스트 컨텐츠가 높아서 수분 함량이 높았고 검이 첨가되지 않은 거는 스페시픽 볼륨이 높았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검이 들어가면서 수분을 보유하는 함량이 높아지면서 해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플리멘터리 베리어블을 활용을 하면 저희가 가진 팩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테고리컬한 변수들을 서플리멘터리 변수로 사용을 했으나 만약에 뭐 기호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호도 데이터는 뉴메리컬한 데이터고 뉴메리컬한 베리어블도 이 그래프 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PC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이런 분석에는 시각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CA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hierarchical clustering on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는 HCPC 분석도 가능한데 HCPC 분석은 계층적 분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분집화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계층적인 구조로 그룹화를 하는 방법인데 유사한 데이터끼리 그룹으로 묶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묶으면서 이렇게 트리 형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트리 형태의 그림을 저희가 덴드로그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은 클러스터에서 큰 클러스터로
묶는 과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시료들끼리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사한 시료, 그 다음에 유사한 시료 묶어 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는 과정. 이 어그로메러티브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인데 처음에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끼리 분할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시료들이 유사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K-민 클러스터와 비교를 했을 때 K-민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데이터의 클러스터 개수를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다면 계층적 군집화의 경우에는 클러스터에 대한 트리를 덴드로그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2개로 군집을 나눌 수도 있고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통계 툴에서는 p-value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를 추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9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더니 제가 결과값에 함께 표시를 하기는 했었는데 총 4개의 클러스터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p-value 0.05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의 클러스터가 도출이 되었고, 첫 번째 클러스터인 검정색 클러스터는 스테비아 시료들이 주로 위치를 했는데 스테비아가 포함되면서 높은 수준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스테비아가 포함이 되었고, 두 번째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스테비아 일부와 스크랄로즈 시료들이 포함된 시료들이 주로 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3는 컨트롤이 포함된 클러스터였는데 보통은 낮은 수준의 대체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스테비아나 스크랄로즈의 경우에는 검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액상 형태인 알루로즈에는 검이 포함된 형태가 컨트롤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 4는 대부분 알룰로즈가 포함된 시료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고 클러스터를 총 4개 정도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코케미컬 특성들이 유사한 시료들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19개 시료를 모두 소비자 기여도 조사하는 것은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전 과정에서 컨트롤과 유사한 시료들을 도출해내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도출해내고 이 4가지 시료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히에라르키컬 클러스터링도 지금 PCA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은 히트맵에 대한 부분인데 히트맵은 데이터를 색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 형태의 시료를, 표 형태를 투 다이멘셔널한 형태를 그림에서 이제 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값이 클수록 일반적으로 색깔을 붉은색에 가깝게 하고 값이 작을수록 더 푸른색 계열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붉은색의 강도가 진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주황색에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노란색이 거의 강도가 중간 강도이고 그다음에 낮은 강도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이멘전을 가진 특성을 시각화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집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군집 분석 결과와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트 시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릭 요거트는 다른 시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플레인 타입의 시료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다음에 프레쉬 크림치즈 타입의 시료들도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도 여기 빨간색 2개의 특성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치즈 플레이버나 치즈 오더의 경우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팻이나 칼로리에 대한 특성도 함께 포함해서 봤을 때 팻이나 칼로리와 밀크의 플레이버는 좀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렇게 히트맵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거를 소개를 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런 다별량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시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데 있고, 시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에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하나의 단점을 살펴보면,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적은 치료 수를 가지고는 이 다별량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4개의 관찰 개체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4개의 관찰 개체라 함은 4개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권장되는 관찰 개체는 뭐 6개에서 12개 정도가 권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꼭 그 분수들 간에 커다란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에 이 방법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변수의 상관관계가 없어서 없거나 혹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데이터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측력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다별량 분석을 한 다음에도 원래 로 데이터를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